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후기 인상주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2041님 이지은입니다. 후기 인상주의와 매우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제 발표에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와는 달리 화가들마다 각각의 개성 깊은 기법들이나 각자의 주관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 발표는 보통 화가 순으로 많이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차는 우선 후기 인상주의의 특징과 폴 세잔, 폴 고갱,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 하시면 보통 그냥 인상주의의 후기 화가들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물론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정말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이기 때문에 인상주의 화가들 선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주목했던 것이 바로 한계라고 비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에는 작가만의 주관과 경험이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원톤과 원추 등의 구조로 대상을 단순화시켜 바라본 세잔, 인간 내면을 강렬히 표현한 고갱, 갈등과 열정을 강한 분놀림과 색채로 쏟아낸 고흐가 해당됩니다. 세잔의 미술은 당시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정신병자라느니 약을 빨고 그랬느니 하던 비판을 받는 등 상당히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추앙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화면의 외형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 때문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외관만을 모방하는 듯이 세잔은 자연의 본질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통찰하고자 했습니다. 자연을 원톤과 구체, 원추형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그의 유명한 격언인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는 특정한 사물의 외형을 단순화하여 본질에 가까운 거의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잔은 사람은 눈과 머리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 화가는 이 둘을 같이 써서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잔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외양의 기저에는 본질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구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불변의 기하학적 요소를 시각화하면서 세잔은 사물의 본질적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인상주의 미술을 박물관의 미술관 같이 견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혁신적인 기법은 초상화, 풍경화, 정모라 등의 고루 나타나는데 다이아몬드를 통해 본 것 같이 굴절된 모자이크 색면을 통해 시각적 사실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잔의 과일 접시가 있는 정물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접시와 과일들, 식탁보, 나이프와 테이블, 유리장과 벽지 그 모든 것이 화가의 세심한 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르게 가해진 붓질은 원근법과 형태를 파괴하고 오히려 좀 어눌한 화면을 만들어내는데요. 세잔의 사과는 그래서 먹음직스럽기보다는 그저 그냥 붉고 푸르고 동그랗고 단단한 그냥 화석과 같은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생빅투아르 산이라는 세잔의 또 다른 작인데요. 이 세잔은 한 주제를 여러 점의 시리즈로 그린 모네와는 달리 이 산을 그린 세잔의 연작은 계절이나 시간의 변화에 딱히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봐도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막 다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고갱은 색채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믿어서 원근법이나 명암법의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르나 보나레 같은 젊은 아방가르드 화가들로 구성된 나비파 아방가르드 화가들은 그의 선구적인 색채 사용법을 배우려고 뽕파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고갱은 그들에게 푸르름을 표현하고 싶다면 녹색으로 센티미터 단위로 칠하기보다는 미터 단위로 칠하는 게 더욱 푸르러 보인다고 충고했습니다. 또한 고갱은 실제를 지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개념에 근거한 그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사물의 표피적인 외관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색채 변환과 형체 왜곡을 통해 그의 감정 또한 작품 속에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색채야말로 생명이다 라고 말하며 화가는 터무니없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그가 좋아하는 바대로 형체를 그릴 수 있다고 해서 후에 현대 화가인 화가 모리스 드리는 고갱의 이 혁신적인 발견에 대해서 고갱은 회활한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답니다. 이 작품은 설교 후의 상상도 혹은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인데요. 고갱은 이 작품에서 자연의 모방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라, 미술이란 추상적인 것이다 라는 자신의 신조를 잘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있는 브르타뉴의 여인들을 신앙의 상징으로 양식화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은 붉은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전방에 여인들이 있는 실제 세계가 실제 세계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환상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사선으로 위치시키고 푸른색으로 칠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갱의 최대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아 오라나 마리아라는 작품입니다. 고갱의 작품 중에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들은 보통 타히티 원주민을 그린 작품들인데 이 작품에서 고갱은 평면적인 면과 추상화된 인물, 강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갱은 원주민 그림을 통해 근원을 추구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그림은 성서의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이 성서의 내용을 이렇게 타히티 원주민들의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재해석한 것인데 고갱은 이 작품이 라파엘로의 성모대상보다 아름답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고갱이 이 그림을 윅상브르 박물관에 기증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짧게 끊어지는 화필과 밝은 보색의 색상체계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의 미술은 매우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는 관학적인 기법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을 일부러 부정확하게 그려서 나의 비사실적인 그림이 직접적으로 사실을 그린 그림보다 더욱 진실되게 보이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반 고흐는 그의 모든 그림들에서 인상주의 색채 기법을 구현하면서 열정적인 기질에서 나온 감정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영웅이었던 고갱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사실적인 기법을 혐오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의 수많은 자화상 중 귀에 붕대를 맨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고갱과 2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가 격렬히 다툰 후 자해한 사건이 있은 뒤 2주 후에 그려낸 작품으로서 고흐는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색채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흐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모두 눈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도 나는 성당을 그리느니 차라리 인간의 눈을 그리겠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성당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인간의 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작품은 의사 가시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폴 가시의 박사는 반 고흐의 정신과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원한 후원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는 그의 도움에서 오베즈 요양원에서 마지막으로 전혈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은 이 미술 역사상 가장 비싼 값에 매입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흐는 평생을 그림도 몇 점 팔지 못한 채 가난스럽게 죽었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고흐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까마귀가 나는 보리밭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흐는 자살하기 직전에 이 그림을 제작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반 고흐는 그것은 폭풍우 치는 하늘 밑이 거대한 보리밭의 풍경으로서 극도의 고독감과 슬픔을 표현한 나의 이제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작품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작품에서 하늘이 굉장히 어둡고 낮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불길함을 상징하는 까마귀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불운을 뜻하는 듯한 이 풍경은 반 고흐의 자살 직전의 절망감을 강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